겁먹는 버릇, 대형 초식 포유류들이 포식자나 인간들로부터의 위험에 반응하는 방식이 각양각색이다. 어떤 종들은 신경이 예민하고 발이 빠르며 위협을 느끼자마자 즉각 도망친다. 또 어떤 종들은 그보다 느린 편이고 덜 예민하며 무리 속에서 안전을 얻으려 한다. 또한 위협을 느끼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도망치지 않고 제 위치를 고수한다. 대부분의 사슴이나 영양류는 전자에 해당하고 염소와 양은 후자에 해당한다. 신경이 예민한 종들은 감금 상태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가둬놓으면 겁을 집어먹고 그 충격으로 죽어버리거나 탈출하려고 울타리를 마구 들이박다가 머리가 깨져 죽기 십상이다. 가젤이 그러한 경우이다. 가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여러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가장 자주 잡힌 사냥감이었다. 게다가 이 지역 최초의 정착민들에게는 가젤이야말로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가축화할 기회가 많은 동물이었다. 그러나 가젤류는 일종도 가축화되지 못했다. 이들은 걸핏하면 정신없이 내닫고 벽이건 뭐건 닥치는 대로 들이박는다. 또한 거의 9m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고 시속 80km까지로 달릴 수도 있는 이런 동물을 몰고 다닌다고 상상해보라. 사회적 구조,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의 야생 조상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 가지 사회적 특성을 가진 동물들이다. 즉, 무리를 이루어 살고 무리의 구성원들 사이에 우열 위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각각의 무리는 서로 배타적인 세력권이 아니라 중복되는 행동권을 갖는다. 예를 들면 야생 마 무리는 수말 한 마리와 암말 대여섯 마리, 그 새끼들로 구성되어 있다. 암말 A는 암말 B, C, D, E보다 우세하고 암말 B는 A에게는 복종하지만 C, D, E보다는 우세하며 C는 B와 A에게는 복종하지만 D와 E보다는 우세한 식이다. 무리가 이동할 때에도 구성원들은 고정적인 순서를 유지한다. 맨 뒤에는 수컷, 맨 앞에는 가장 우세한 암컷,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암컷 새끼들이 가장 어린 놈부터 나이 순서대로 따라간다. 그 암컷 뒤에는 우세한 순서대로 다른 암컷들이 따라가고 각각의 암컷 뒤에는 그 새끼들이 역시 나이 순서대로 따라간다. 그런 식으로 각자가 자기 지위를 잘 알고 있으므로 다 자란 말들이 한 무리 안에 여럿 있더라도 끊임없이 싸우는 일은 없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가축화하기에 이상적이다. 인간들은 결과적으로 이 위계 질서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축화된 말 무리는 가장 높은 암컷을 따라가듯이 줄지어 인간 지도자를 따라간다. 양, 염소, 소 등은 물론이고 개의 조상, 무리에도 그와 유사한 우열 위계가 있다. 그러한 무리 속에서 성장하는 새끼들에게는 가까이서 늘 보는 다른 동물들의 모습이 각인된다. 야생 상태에서라면 그것은 자기와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구성원들의 모습이겠지만 감금 상태의 어린 궁거 동물은 인간을 가까이서 보게 되므로 그 인간의 모습도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동물들은 목축에 적합하다. 서로 잘 싸우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많이 모아둘 수 있다. 이런 동물들은 우세한 지도자를 본능적으로 따르며 인간을 지도자로 기억하기 때문에 양치기나 목양견이 쉽게 몰고 다닐 수 있다. 또한 궁거 동물들은 비좁은 우리 속에 갇혀서도 잘 지낼 수 있다. 야생 상태에서도 조밀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각자 세력권을 갖고 혼자 살아가는 동물들은 몰고 다니기가 불가능하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인간을 기억하지 않으며 본능적으로 복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한 줄로 늘어서서 사람을 뒤따르거나 사람이 몰고 가는 대로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고양이가 개처럼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 세력권을 갖고 혼자 사는 포유류 중에서 가축화된 것은 고양이와 흰 족제비뿐이다. 우리가 그들을 가축화한 동기는 식용으로 한꺼번에 큰 집단을 기르면서 몰고 다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혼자 다니면서 사냥을 하게 하거나 애완동물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세력권을 갖고 혼자 사는 동물들의 대부분은 가축화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반대로 무리를 이루고 사는 동물들은 대부분 가축화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동물들의 무리는 서로 중복되는 행동권을 갖지 않고 각기 다른 무리에 대해 배타적인 세력권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 같은 동물의 두 무리를 한 곳에 가둬놓는다는 것은 혼자 사는 동물의 수컷 두 마리를 한 곳에 가둬놓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로 연중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던 동물도 교미철이 되면 각자 세력권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다른 동물의 접근을 참지 못하고 싸움을 벌인다. 대부분의 사슴류와 영양류가 그러하다. 아프리카는 사회적인 영양류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그 영양들이 가축화되지 못한 주된 요인 중 한 가지도 바로 그것이다. 흔히 아프리카의 영양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넓은 지평선을 가득 채우며 밀집해 있는 영양대겠지만 실제로 영양무리의 수컷들은 교미철이 되면 흩어져서 따로따로 세력권을 지키며 무섭게 싸운다. 이런 영양들을 양이나 염소나 소떼처럼 비좁은 울타리 속에 가둬놓기란 불가능하다. 코뿔소는 사나운 성격과 느린 성장 속도의 세력권에 대한 행동까지 합쳐져서 도저히 목장에서 키울 수 없는 경우다. 마지막 이유 역시 대부분의 사슴류와 영양류가 해당된다. 궁궐 동물 중에는 우열 위계가 분명하지 않고 우세한 지도자를 본능적으로 기억하지도 않는 종들이 많다. 결과적으로 사슴류나 영양류를 길들인 경우는 많지만 그렇게 길들인 사슴이나 영양을 떼로 몰고 다니는 광경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북아메리카산 큰뿔양이 가축화된 양의 조상인 아프리카산 무플론양과 같은 속에 포함되지만 가축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 큰뿔양은 우리에게 적합하기도 하고 무플론양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그 한 가지 결정적인 측면에서 빗나갔다. 즉 이들은 무플론양처럼 자기보다 우세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개체에게 복종하는 다른 동물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이제 이 장의 도입부에서 제시했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동물의 가축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어떤 종은 가축화되고 그 가까운 친척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후보종 중에서 몇 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안나 카네리나 법칙에 의거하여 실격되었던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결혼이 대부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동물의 식성, 성장 속도, 짝짓기 습성, 성격, 겁먹는 버릇, 그리고 사회 조직의 여러 가지 뚜렷한 특징 등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야생 포유류 중에서 낮은 비율만이 인간과 더불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그 모든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유라시아인들에게는 기타 대륙 사람들에 비해 가축화할 만한 대형 야생 초식성 포유류가 훨씬 더 많았다. 그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유럽 사회가 대단히 유리해진 것은 바로 포유류의 지리, 역사, 생태 등 세 가지 기본적인 현실 때문이었다. 첫째, 유라시아는 그 넓은 면적과 생태학적 다양성에 걸맞게 처음부터 후보종 수가 가장 많았다. 둘째,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북 아메리카는 홍적세 말기에 닥친 엄청난 멸종의 파도 속에서 대부분의 후보종을 잃고 말았지만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았다. 아마도 앞에 두 대륙에서는 그 포유류들이 인류의 진화사에서 상당히 늦은 시기, 즉 우리의 사냥 기술이 이미 고도로 발달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인간들 앞에 노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살아남은 후보종 중에서도 유라시아의 경우에는 기타 대륙에 비해 가축화에 적합한 동물들의 비율이 높았다. 아프리카의 대형 궁궐 포유류처럼 결국 가축화되지 못한 후보종들을 잘 살펴보면 각각의 후보종이 실격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들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톨스토이도 자기보다 앞선 시대의 저자인 성마태가 다른 문맥에서 보여준 통찰력에 기꺼이 찬동했을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